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사회복지조사론 제1회차 후반부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39번에서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39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사례의 별표,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체계적 표집이 있습니다. 체계 표집은 계통 표집 또는 계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집락 표집을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집은 유층 표집이란 말을 씁니다. 할당 표집, 유의 표집이 있습니다. 유의 표집은 의도적 표집 또는 판단 표집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은 확률 표집이고요. 4번과 5번은 비확률 표집에 들어갑니다. 집단 내는 이질하답니다. 집단간은 동질로 구성하며 자, 그리고 예를 들어라고 했습니다. 2개의 도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집단에 5곳을 정한 뒤 또다시 그 하위 집단에 10곳을 표집합니다. 2개의 도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집단에 5곳을 정하고 그 하위 집단에 5곳을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5개만 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 하위 집단에 10곳을 표집합니다. 여기에 10곳, 여기에 10곳, 여기에 10곳, 여기에 10곳, 여기에 10곳. 하위 집단이라 했으니까요. 마찬가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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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곳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연상해 주세요. 자, 처음에 2 도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위 집단이라 했습니다. 하위 집단이고 또 뽑아진 것에 또 하위 집단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바로 집락 표집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집락 표집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도시 2가지가 있죠. 이것은 집단간이라고 해요. 또는 집락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락간은 여기 집단간이라고 썼으니까 집단간으로 하죠. 집단간은 동질합니다. 그러나 여기 집락 안에는 여러 개의 다른 하위 집단들이 있겠죠. 따라서 집단 내는 이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집단 내는 이질하지만 집단 간에는 동질하게 구성하며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2번 군집 표집 내지는 집락 표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추출된 계층에서 하위 집단을 뽑고 그 추출된 하위 집단에 또 다른 하위 집단을 뽑아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뽑을 때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 아시죠? 확률 표집이니까 무작위로 표집합니다. 여기에 설사 무작위가 나오지 않았어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군집 표집, 집락 표집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39번에서 표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40번도 표집인데요. 비확률 표집 방법의 설명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개념 문제인데요. 비확률 표집의 첫 번째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우발적 표집이나 유의 표집이나 할당 표집이나 누적 표집 이런 것들은 다 비확률에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앞을 쭉 보세요. 자, 모집단의 자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록을 구하여 작성이 가능하답니다. 자, 모집단 자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목록을 구해서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 표집으로 하는 겁니다. 1번은 확률 표집의 개념이에요. 확률 표집의 개념. 그러면 비확률 표집은 뭔지 아세요? B자는 아닐 B자를 씁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자체를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든지 목록이 없어서 작성이 어렵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비확률 표집이 되는 거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우발적 표집이 있습니다. 우발적 표집을 우리가 편의 표집이라고 하고요. 임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연구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표집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발적 표집이 됩니다.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 지문 유의 들어갑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 판단의 별표,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유의 표집의 동의어는 의도적 표집이나 판단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네, 개념 안에 보세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의도적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유의 표집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할당 표집입니다. 표본을 모 집단에서 차지하는 범주의 비율에 따라 라고 했습니다. 모 집단에서 차지하는 범주의 비율에 따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수의 표본을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이라 하고요.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임의적으로 연구자가 아는 사람 또는 연구자의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표집하는 것을 우리가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 합니다. 할당 표집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서 1번이 잘못되었으니 1번 체크하고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비확률 표집에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누적 표집의 별표. 누적 표집의 동의어는 스노볼 샘플링이라고 해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누적 표집은 연구에 필요한 소수의 사례 표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소개받아 점차적으로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을 누적한다 또는 눈덩이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적 표집이나 눈덩이 표집은 대상자 찾기 힘든 경우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1번 문제는 다음 보기 중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가 나왔습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이 녀석은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합니다.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순수 실험 설계인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는 첫 번째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 변수의 조작이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하고 안 하고 마지막 종속 변수, 즉 결과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종속 변수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 설계의 3요소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의 3요소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통제, 조작, 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자, 왜? 무작위 할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통제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면 가번 지문은 무작위 할당 통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시험 효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번 지문 잘 알아놓으세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 전후라는 것은 사전과 사후가 있잖아요. 따라서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측정 도구를 쓰거든요. 동일한 검사 도구를 쓴다고요. 따라서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 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검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 녀석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제가 어렵죠.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전 조사와 실험 처리의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전 검사가 이거고 그 다음에 실험 처리가 이겁니다. 이거 프로그램이 실험 처리예요. 사전 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은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주시험 효과이고, 이것은 사전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실험 처리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여기 나왔네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가 통제집단 전후비교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모두 선택하셔야 되고요. 41번 문제 별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나와 다의 지문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통제집단 전후비교는 이런 식으로 실험식이 써지기 때문에 바로 주시험 효과라든지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41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2번 문제는 자료 수집 방법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편조사, 면접조사, 관찰법, 전화조사, 인터넷조사가 나왔습니다. 우편조사는 비대면적 관계죠. 응답자 간의 비대면적 관계를 통해 자료 수집하는 게 바로 우편조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익명성이 있다라고 하죠. 익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면접조사 들어갑니다. 상호작용과 응답자의 열성은 연구 목적에 기여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자의 행동은 관찰법을 많이 쓰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응답자의 동기 강화로 질 높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응답자의 동기 강화로 질 높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개 면접조사가 그렇습니다. 전화조사는 응답자의 동기가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전화조사가 아니라 4번은 면접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상대방이 끊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응답자의 동기가 많이 약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조사는 조사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2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43번 문제,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작위적 오류를 말합니다. 일정한 경향이 없이 나타나는 무작위적 오류라고 하고요. 자, 이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측정 오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무작위적으로 나타난다. 측정한 대답이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녀석이 됩니다. 신뢰도를 저해하는 녀석이 되죠. 따라서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한 늘리는 게 좋습니다. 측정 항목수를 늘린다. 네, 이러면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측정 항목수, 즉 문항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과 태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측정의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때는 명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실시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비체계적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면 측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측정을 하다 보면 무작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3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1번 지문, 측정의 항목수를 늘리는 것 알아놓으세요. 측정의 항목수를 늘려야 바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문항수를 늘리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항수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43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측정의 항목들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4번 문제는 질문지 작성의 원칙인데요. 별표. 질문지를 작성할 때의 설문의 순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앞쪽입니다. 앞쪽의 질문은 가능한 한 쉽게 응답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쪽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유형의 응답 경향이 구성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의 응답 경향이 구성되지 않도록, 그렇죠, 영문항을 적절히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관련 질문들을 나열할 때는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을 묻고 끊어요. 복지사업 전체에 관련된 문항을 배열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 보세요. 특정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뒤에 있잖아요. 아니, 되게 일반적인 것은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은 뒤에 위치한 겁니다. 특수한 것은 뒤에 위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응용하세요. 자, 특정 프로그램을 먼저 묻고 복지사업 전체에 관련된 문항을 배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지사업 전체가 앞에,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뒤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칠하 했습니다. 3번 지문이 일종의 사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간의 연상작용을 일으켜 다음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하여? 분리하여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배치하는 것이죠. 떨어져 배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여기에 나왔으니 체킹하고 갑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44번에 5번 지문 들어갑니다. 5번 지문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문제 짝들은 어떻게 해요? 네, 분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유사한 질문입니다. 자, 유사한 질문은 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사한 것에 대해서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신뢰도이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렇게 쭉 척도에 측정도에 유사한 질문이 있을 경우 그것을 분리해서 배치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44번에 문제 해결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것은 앞쪽에 있고요. 특수한 것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있고, 앞에 문장에서 흥미있고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유형의 응답 경향이 구성되지 않도록 영문항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4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변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별표. 자, 변수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변수는 연구 대상의 경험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속성에 계량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 그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것들이 있죠. 또한 변수에는 여기에 보면은 계량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변수 값이라고 하죠. 변수에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은 변수의 개념 맞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A가 독립변수일 때 C가 종속변수고요. 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그렇죠, A가 B, 즉 매개 변수를 거쳐서 C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A, B, C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B를 우리가 매개 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간 변수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등간 변수는 아시죠? 네, 같은 간격이 절대 0점은 없지만 같은 간격일 때 온도가 대표적이죠. 지능지수나 시험 점수 다 등간입니다.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는 서열에 들어가요. 학교, 그 다음에 학위, 학점 이런 것들은 다 서열에 들어갑니다. 비율 변수는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비율 변수를 수준이 낮은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명서 등비가 있다 그랬죠. 명,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등.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목 변수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걸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서열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나 비율 변수를 등간 변수로, 비율 변수를 서열 변수로, 비율 변수를 명목 변수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이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비율 변수는 가장 수준이 높은 변수로서 비율 변수를 수준이 낮은 변수로, 비율 변수를 수준이 낮은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다. 그래서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을 가운데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 어떤 변수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변수다? 조절 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학교는 등간 변수가 아니라 서열 변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5번 문제는 변수의 개념, 매개 변수의 개념, 등간 변수의 사례, 비율 변수의 개념, 마지막은 조절 변수의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정리하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하나만 더. 이 조절 변수의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뭐에 따라, 뭐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녀석이 바로 무슨 변수다? 조절 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소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 성별이 바로 뭐가 돼요? 조절 변수가 돼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절 변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45번의 답은 3번입니다.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6번 문제는 다음 중 인과관계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하죠. 원인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변이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인과관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비대칭적 관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적 관계여야 됩니다.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관계가 바로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제3의 변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외생변수의 통제입니다. 외생변수의 통제가 바로 외생변수가 바로 제3의 변인이거든요. 이 녀석은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죠? 네, 공변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네, 공변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현상의 연관성과 즉 연관성, 인과관계는 일종의 연관성입니다. 공변성이 성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없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등장하는 거니까 연관성도 있고 공변성도 성립해야 됩니다. 46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의 오답 노트는 공변성이니 원인과 결과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자, 46번 해결했고요.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 문제가 47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도 있습니다. 47번 문제 별표 2개입니다. 통계적 검증의 절차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출제된 바가 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좋죠. 자,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습니다.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대비적으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1종 오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알파라고 하고요. 알파 오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종 오류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P값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의 수준 P값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 1종 오류의 개념이 있는데요.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입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우리가 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종 오류는 무엇이냐?
2종 오류는 바로 베타 오류가 됩니다. 베타 오류와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검정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표본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여기는 1종 오류와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귀무가설이 거짓입니다. 귀무가설이 거짓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채택했을 때의 오류를 우리는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종 오류가 높아지면은 2종 오류는 줄어듭니다. 1종 오류가 낮으면 2종 오류는 커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역비례라고 합니다. 역비례.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서로 무슨 비례한다? 역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앞에 판사한 내용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지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자,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걸 대립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수락했다. 귀무가설이 기각됐으니 대립가설은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죠. 앞에 보세요. 자,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 1종 오류 맞습니다. 이걸 알파 오류라고 합니다. 맞고요. 개념이에요. 자, 2종 오류입니다.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도 그 말은 뭐예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했다. 몇 종 오류다? 2종 오류가 돼요. 이것을 베타 오류라고 합니다. 알파 오류, 베타 오류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오류는 서로 뭐다? 역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2종 오류는 줄어들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서로 역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것이 커지면 이게 감소하고 이게 감소하면 이게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역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번 지문 맞습니다. 자, 라번 지문에 요 대목을 봐주세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것이 무슨 오류다? 2종 오류라고 해요. 표본이 적절하게 크면 2종 오류는 감소됩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은 2종 오류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자, 1종 오류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감소하므로 중요한 거는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수. 자,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 그것은 몇 종 오류? 2종 오류에 해당돼요. 2종 오류, 여기 1종 오류라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는 2종 오류가 됩니다. 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라번 지문이요. 2종 오류는 표본의 크기가 적절하면 2종 오류는 감소되기 때문에 이 표본의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와 나와 타의 내용이 맞고 라번 지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문제 답을 해결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써드린 이 내용을 잘 봐놓으세요. 이 내용을 잘 봐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답은 1번 가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해결했고요.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의 질적연구 방법론은 시험에 꼭 등장하게 되는데요. 질적연구 방법론과 양적연구 방법론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관련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특성이 있고요. 변수의 통제가 있고 모집단 추정 조사 인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그랬죠. 하나를 쭉 아래로 보는 게 좋다. 자, 질적연구 방법론은 시험에 출제된다 그랬으니 이 녀석을 봐보겠습니다. 자, 관련 이론입니다. 민속지학, 현상학, 근거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모두 다 질적연구입니다. 실증주의 아니에요. 실증주의가 아니라 질적연구 방법은 해석주의가 됩니다. 해석주의가 되고 여기 있는 양적연구가 바로 실증주의라고 하죠. 자, 실증주의적 인식론이면 양적연구고요. 현상학적 인식론 하면 질적연구인데 이것은 해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관적 해석입니다.
자, 1번 지문이 잘못됐죠. 여기 보면 구조적 기능주의, 논리적 경험주의는 다 양인데요. 여기에 해석주의가 나왔네요. 해석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연구의 특성,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 중심의 서술입니다. 이 서술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변수의 통제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질적 연구는 대개 관찰법을 쓰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요. 여기 있는 거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기타 조건별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통제입니다. 통계적인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죠.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번에서요. 자, 4번 5번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입니다. 모집단 추정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일반화가 어렵다 그랬죠. 일반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니 모집단 추정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양적 연구 방법론은 확률 표집을 하는 경우 표본수가 적절하면 충분히 모집단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는 것이 양적 연구의 장점입니다. 자, 조사 인력입니다. 소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적 연구는 다수의 비전문 인력이 투입이 가능합니다. 뭐 훈련받은 아르바이트생, 훈련받은 조사원들이요. 자, 비전문 인력이 투입 가능하나 소수 전문 인력이 단기적으로 투입됩니다. 자, 소수 전문 인력은 통계적인 기법을, 통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 활용 가능한 전문가입니다. 통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계 기법 활용 가능한 전문가가 바로 소수 전문 인력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투입됩니다. 통계는 금방 끝나니까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4번, 5번 지문은 다 맞습니다. 자, 48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9번 문제 개념 문제가 쫙 깔렸습니다. 49번 문제 별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은 횡단조사입니다. 2번은 표본조사입니다. 3번은 종단조사, 4번은 패널, 5번은 경향조사입니다. 자, 1번 횡단조사는 그렇죠.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 맞죠? 다수의 분석 단위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서 다량의 어떤 표본들 또는 다수의 표본, 다수의 분석 단위를 한다면 횡단조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나왔습니다.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표본오차는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오차가 있고요. 비표본오차가 전수조사보다 크다? 전수조사보다 오차가 크면 어떻게 정확하겠습니까? 비표본오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표본오차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오차입니다. 과정에서의 오차. 따라서 전수조사에서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표본조사에서도 존재하는 건데 전수조사가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데 오차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표본 오차가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보다 작다라고 해요. 그러니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지문 틀렸습니다. 3번 종단조사입니다. 종단조사는 이게 들어가야 되죠.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게 종단조사.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과정이란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과 변화가 중심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단조사입니다. 자, 답을 해결하고 넘어가죠.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과 5번 들어갑니다. 자, 4번과 5번입니다. 4번은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종단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대상을 고정시킵니다. 조사 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 대상입니다. 동일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패널 스터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향조사 들어갑니다. 경향조사는 종단조사 방법의 하나로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다른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경향조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죠. 대상자가 같느냐, 대상자가 달라지느냐의 차이점입니다. 4번과 5번 지문 맞습니다. 49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표본조사는 비표본 오차가 전수조사보다 작아서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0번 문제는 사례 문제 별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취업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특별시, 도별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5개 대학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취업 현황 자료니까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2차 자료가 되고요. 또한 이러한 취업 현황 자료는 바로 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2차 자료이면서 질적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비관여적 조사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취업 현황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비관여적 조사라고 합니다. 비관여적 조사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2차 자료 분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자, 질적 자료를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이 있죠. 질적 자료를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 여기에 보면 취업의 형태를 알아본다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몇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질적 자료는 양적 분석, 양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이것은 내용 분석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내용 분석이나 여기 있는 2차 자료 분석은 다 비관여적 조사이면서 장점에 해당됩니다. 2차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고요. 코딩 작업과 같은 수량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사무직으로 있느냐 아니면 서비스 관리팀의 관리직에 있느냐 아니면 뭐 프로그램 개발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코딩 작업을 해서 5개 대학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졸업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 많은 졸업생들의 취업 형태를 보는 거라 코딩 작업을 해서 수량화 과정을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 분석이에요. 내용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적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일기 등 다양한 자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 분석이 그렇죠.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질적인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질적인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용 분석의 특징이죠. 그래서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내용 분석이라 배웠습니다. 양적인 내용을 질적 자료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내용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5번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형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런 것들은 항목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 분석에 분석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분석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적인 분석 단위를 하는 것이죠. 취업 형태가 여러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목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내용 분석은 꼭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마지막 50번 문제를 내용 분석의 사례로 출제를 했습니다.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인 조사 형태고 2차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것이니 2차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분석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연구자가. 이것은 질적 자료를 양쪽으로 분석해서 마지막을 수량화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용 분석이었습니다. 자, 5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0문제, 즉 1교시의 5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제, 그리고 조사론의 25문제, 1교시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문제나 맞추셨습니까? 50문제에서 60%면 3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3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으셨어야 됩니다. 제 욕심으로는 40개 이상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40개 이상 맞히면 5, 8에 40, 80%를 맞춘 거예요. 조사론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충분히 많이 맞춰주신다면 이 40개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 잘 하시면서 매번 70%에서 80%의 득점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60%의 득점은 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1교시 또 2교시, 3교시에서 좋은 점수가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교시에 있는 실천론입니다. 문제를 풀어놓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